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소개할 책이 하나 있는데요. 1955년에 나온 러시아 작가 블라디미르 니보코프의 롤리타라는 책입니다. 유명한 책이고요. 이 책은 모르지만 롤리타라는 말은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롤리타의 시작이 된 책이에요. 주인공 이름이 돌로레스라고 하는데 서양은 친한 사이에 이름 대신 부르는 애칭이라는 개념이 있죠. 여기서 돌로레스의 애칭이 바로 롤리타였던 겁니다. 이 책은 출판되면서부터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거든요. 줄거리 소개 잠깐 하자면은 37살의 문학가인 험버트가 새 책을 집필하러 뉴욕 외곽으로 이사를 갑니다. 여기서 만난 12살 소녀 롤리타에게 반하는 내용이에요. 25살 차이나 나지만 험버트는 롤리타에게 이성의 감정이 들었고 주체 못할 정도로 빠져들게 됩니다. 험버트는 점잖은 사람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삐뚤어져 있어요. 롤리타와 가까워지기 위한 목적으로 관심도 없는 롤리타의 엄마랑 결혼까지 하거든요. 그러다가 롤리타 엄마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험버트는 혼자 남은 롤리타에게 본격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드러냅니다. 이거 오래된 책이니까 결말까지 이야기할게요. 그 뒤로 롤리타를 데리고 미국 여행을 다녀요. 남들 눈엔 평범한 아빠와 딸 사이로 보였겠지만 이 둘은 사실 사귀는 관계였어요. 그러다 갑자기 롤리타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서로 다시 만나지만 롤리타는 성인이 돼 있었어요. 험버트가 알던 그때의 어린 롤리타가 아니었던 거죠. 이때부터 롤리타에 대한 환상이 깨진 겁니다. 험버트는 롤리타에게 실망하고 3년 전 롤리타가 도망가도록 도운 그 남성에게 복수를 하죠. 찾아가서 총을 쏩니다. 이 일로 험버트는 감옥에 갔다가 병에 걸려 사망하고 롤리타는 아이를 출산하다가 사망하는 것으로 소설이 끝나요. 소설 롤리타는 한동안 프랑스와 영국에서 출판과 판매가 금지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얼핏 보면 어린 여자아이와의 로맨스 같은 내용, 말도 안 되지만 그런 내용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소아 기호증을 가진 범죄자의 시점이라는 거죠. 소설 내용이 둘 사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남자 주인공의 시각에서 쓰여진 표현들이라는 겁니다. 내용대로만 보면 롤리타도 험버트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같이 여행도 다니고 하니까요. 하지만 이거는 험버트의 1인칭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거죠. 롤리타의 감정은 책 안에 없습니다. 다 험버트의 착각을 표현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가해자 입장에서 자신의 소아 기호를 합리화하는 소설이라는 거죠. 어린아이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는 증상을 영어로 페도필리아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소아성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아성애는 정식 의학 용어가 아니고요. 이건 정확한 표현도 아니에요. 소아성애는 말 그대로 어린아이의 성을 사랑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소아성애를 진단받는 모든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거든요. 스스로 잘못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치료를 받거나 욕구를 스스로 참기도 합니다. 우리가 범죄로 봐야 하는 그러한 유형의 사건은 올바른 표현이 소아 기호증이에요. 기호한다는 거죠. 특정 무언가를 선호하거나 즐긴다는 표현이 됩니다. 누군가 어린아이에게 성욕을 느낄 순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드러내는 순간부터 어떤 경우나 이유에서건 이건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애라는 표현을 쓰면요, 그 행위의 심각성이 좀 낮춰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아 기호라고 하는 게 올바른 표현 같습니다. 이번 이야기가 소아 기호증 범죄자의 사건인데요. 범인이 이 소설 롤리타의 내용을 그대로 재현하다시피 했습니다. 소아 기호증이 있는 범인의 성격이나 행동, 그리고 아이에게 어떤 수법으로 접근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건은 1972년 6월 미국 아이다호주의 포카텔로라는 지역에서 꽃집을 하는 메리앤과 밥 브로버그 부부에게 일어납니다. 어느 날 이 부부 집 앞에 과일 바구니 하나가 배달돼요. 안에는 카드 한 장도 같이 있었습니다. 열어보니까
얼마 전 이 브로버그 부부 이웃집으로 새로 이사온 버치톨드라는 가족이 보낸 선물이었어요. 새 이웃이 됐으니까 인사차 보낸 것 같죠? 메리 앤과 밥은 이들이 보낸 과일 바구니와 카드에 굉장히 큰 감동을 합니다. 세심하고 친절한 새 이웃이라니 세상에. 아직 만난 건 아니지만 벌써부터 이 가족이 마음에 들었고요. 왠지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들었습니다. 메리 앤과 밥 부부는 딸만 셋을 키우고 있어요. 가족 사진이에요. 10살인 제니스와 8살 수잔, 6살 카렌, 그리고 새로 이사온 로버트와 게일 버치톨드 가족은 5명의 아이를 키우는데 마침 아이들이 다 비슷한 또래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부나 아이들끼리 금방 친해지게 됩니다. 이웃집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40살인 로버트 버치톨드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개인 사업가고 조금이라도 여유가 나면 이 브로버그 가족의 집을 찾아가요. 그래서 아이들과 자주 놀아줬습니다. 부모를 대신해서 소풍도 가졌고 학교도 직접 데려다주는 날이 많았어요. 당연히 브로버그의 세 딸들이 이웃집 아저씨인 이 로버트 버치톨드를 따를 수밖에 없겠죠. 특히 첫째 딸인 제니스가 제2의 아빠라고 부를 만큼 로버트를 따랐습니다. 버치톨드도 새 아이들을 다 잘 챙겨줬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자기를 잘 따르는 제니스에게 특히 잘해줬어요. 자신을 잘 따르는 이웃집 아이를 예뻐하는 건 이상한 일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너무 과하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제니스의 엄마인 메리앤이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로버트가 잘해주긴 하는데 너무 이게 과하니까 불편했어요. 하지만 내 아이들에게 잘해주는 이웃 사람일 뿐인 겁니다, 표면상. 자신이 과민 반응일지도 모른다면서 불편하면서도 딱히 이런 걸 거절하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2년이 지나요. 브로버그 부부의 큰딸인 제니스가 12살이 됩니다. 제니스의 성격은 밝고 명랑하고 외향적이에요. 처음 본 사람이랑도 말 잘하고 금방 친해지는 이런 성격입니다. 브로버그 가족과 버치톨드 가족은 이때도 친한 사이를 유지하면서 잘 살았어요. 하지만 이 관계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 깨지는데 그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1974년입니다. 10월 17일 목요일 오후였어요. 집안일을 하던 메리앤 브로버그의 집으로 전화가 걸려와요. 전화를 건 사람은 아이들에게 잘해주는 로버트 버치톨드입니다. 메리앤에게 큰 딸인 제니스를 데리고 근처에 승마를 하러 가도 괜찮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좋다고 했을 텐데 엄마가 왠지 이날따라 마음이 찜찜한 겁니다. 그래서 쉽게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제니스가 통화 내용을 들었어요. 말을 타러 간다는 이야기에 이미 들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딸에게 오늘 피아노 교습도 있고 내일 학교 갈 준비도 해야 되니까 다른 날 가자면서 이걸 거절하려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어린 아이의 시각에서는 이런 엄마의 마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빨리 로버트와 말을 타러 가야겠다면서 막무가내로 떼를 쓰는 겁니다. 메리앤이 어쩔 수 없이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신 로버트에게 남편이 돌아오기 전까지 딸을 집에 보내달라고 강하게 부탁합니다. 로버트는 당연히 알았다며 그렇게 하겠다면서 메리앤을 안심시켰고 이렇게 로버트는 제니스를 차에 태운 채 승마장으로 갔죠. 자, 그런데 이게 로버트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밤 9시가 넘도록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메리앤과 밥 브로버그 부부가 초조해졌죠. 아무 연락 없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던 로버트의 아내 게일 버치톨드도 초조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 엄마인 메리앤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실종신고하려고 수화기를 드는데 갑자기 딸과 같이 나간 로버트의 아내 게일이 더 기다려보자면서 말리는 겁니다. 수화기를 내려놔요. 이대로 첫째 날이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돼도 두 사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3일째가 되던 날 제니스를 기다리다 지친 메리앤이 결국 이 아이다호주 FBI에게 전화를 걸어서 실종신고를 하죠. 그런데 전화를 받은 안내원이 오늘 주말이라서 사무실 문이 다 닫았다는 거예요. 급한 일이면 다른 사무실에 전화해보라는 겁니다. 이날이 마침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에 전화를 하면 되는데
하지만 메리앤이 왜인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아요, 갑자기. 그렇게 이틀이 더 지나죠. 실종 5일째가 됩니다. 1974년 10월 21일 월요일이 돼서야 신고는 접수돼요. 당시에 브로버그 부부가 딸의 신고를 급하게 하지 않은 이유는 평소 아이를 잘 돌봐주던 로버트와 함께 있으니까 당연히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신뢰하던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신고를 받은 FBI의 생각은 달랐던 거죠. 이 사건은 엄연히 로버트 버치톨드가 제니스를 유괴한 범죄 사건이라는 게 FBI의 추측이었고 바로 수사팀이 꾸려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로에 버려진 로버트의 차가 발견됐어요. 차는 강도 사건을 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리가 다 깨져 있었거든요. 특이한 건요, 안에서 밖으로 깨진 흔적들이었다는 거죠. 차 주변 흔적을 또 조사해 보니까 한 명의 발자국만 발견됐는데 이게 제니스를 데리고 나갔던 로버트 버치톨드 것이었습니다. FBI는 로버트가 일부러 사고가 난 것처럼 현장을 만들어낸 후 제니스를 안고 도망쳤다고 생각했어요. 이날 로버트 버치톨드는 유괴범이 돼서 전국에 지명수배됩니다. 12살의 제니스 브로버그를 찾기 위한 수사는 전국으로 넓어졌어요. 하지만 한 달이 되도록 아무런 단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첫 제보가 들어오는데요. 실종 35일 만이었습니다. 예상 못한 사람에게서 걸려온 그것도 결정적인 전화였어요. 제니스와 같이 사라진 로버트의 형이 건 전화입니다. 동생이 아이와 함께 멕시코 마사틀란에 있다는 거예요. FBI는 바로 멕시코 경찰의 협조를 얻어 합동수사를 벌였고 멕시코의 어느 캠핑장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 유괴죄로 로버트는 체포되고요. 제니스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죠. 제니스는 딸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병원에 데려가서 종합검사를 하는 거였어요. 로버트가 제니스를 유괴한 목적은 너무 뻔해 보이죠. 그런데 의외로 제니스는 건강했고요. 성적 학대나 외상의 흔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제니스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로버트 아저씨랑 여행한 것뿐이라면서 큰일은 없었고 다 괜찮았다는 거예요. 정신적 충격도 없어 보였고 정상적으로 학교에 가거나 피아노 수업도 멀쩡히 잘 받았습니다. 브로버그 부부는 충분히 걱정할 만한 일이었지만 딸의 말을 들어보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안심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부모라 해도요, 아이의 정확한 생각은 사실 알기 힘들거든요. 제니스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버치톨드가 제니스를 데리고 있던 동안 큰 일이 있었거든요. 이 사실이 아주 늦게 밝혀집니다. 로버트는 아동 유괴죄로 5년을 받아서 구속 수감 중이었거든요. 하지만 제니스에게 별일이 없었고 이웃 사람과 더 이상 사건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아이 부모가 고소를 취하합니다. 그러자 20개월 만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로버트는 플리바겐 제도를 사용해서 형을 45일까지 줄였어요. 이미 확정된 수감 기간이 지났으니까 바로 출소했고 나오자마자 다른 주로 이사갑니다. 이렇게 사건이 끝나요. 그런데 2달 만에 제니스는 또 한 번 사라집니다. 그럼 이번엔 무슨 일 때문일까요? 이때가 1976년 8월 10일이었어요. 브로버그 부부가 아침 식사로 아이들을 이제 깨우려고 했습니다. 방문을 다 두드렸죠. 하지만 제니스 방에서만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아이가 없습니다. 방에. 빈 침대예요. 이불을 걷어보니 침대 위에 떠나니 자기를 찾지 말아달라는 쪽지가 놓여 있었거든요. 이때 제니스가 13살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쪽지 한 장 남기고 가출한다는 게 쉽지 않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쪽지를 자세히 읽어보고 있는데 어딘가 좀 이상한 거예요. 아이의 필체는 맞아요. 아이가 썼어요. 그런데 평소 쓰던 말투와 단어가 아니었다는 거죠. 부모는 어쩌면 이게 혼자 쓴 쪽지가 아니라 누군가 뒤에서 제니스를 조종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의 부모라면은 이 쪽지 보는 순간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하지만 브로버그 부부는 제니스가 다시 사라졌다는 소식이 주변에 알려지면은
나중에 아이를 되찾았을 때 좋지 않을 거라는 이미 소문이 퍼진 뒤니까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고하지 않습니다. 2주 동안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오지 않으니까 하는 수 없이 FBI에 다시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번에도 로버트 버치톨드가 유력한 용의자죠. 만나보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자기는 절대 제니스와 같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행히 제니스를 찾을 수는 있었습니다. 수사 3개월 만에 캘리포니아의 카톨릭 기숙대학교에서 발견됐거든요. 13살인 아이가 집을 나와서 혼자 카톨릭 대학을 다니고 있는 겁니다. 입학 서류를 봐야겠죠. 그런데 제니스를 입학시킨 사람이 친아빠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이건 로버트 버치톨드가 제니스의 아버지 신분을 위조해서 이 학교 기숙사에 숨겨둔 것이었어요. 이 일로 1976년 11월 17일 로버트 버치톨드는 다시 제니스를 유괴한 혐의로 체포되면서 아이를 무사히 또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다시 돌아온 제니스는요, 예전에 비해 성격이 많이 변해 있었어요. 첫 번째 납치 때부터 로버트에 관련된 비밀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 비밀이 좀 궁금해지시죠? 지금부터 제니스 브로버그 납치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나 이웃집 아이를 납치한 범인입니다. 이 사람이. 로버트 버치톨드는 심각한 소아기호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니스 이전에도 2명의 여자아이들에게 비슷한 방법으로 접근했다가 부모들에게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온 옆집에서 제니스라는 아이를 다시 발견하게 된 거고요. 로버트는 제니스에게 접근하기 위해 먼저 부모와 친해지려고 했어요. 과일 바구니를 보낸 건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로버트는 친근한 이웃집 아저씨인 척하면서 수시로 제니스를 노렸죠. 제니스 부모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어릴 때 어떤 큰 사건을 겪었는데 그걸로 심각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정신과를 다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병의 치료법을 설명해 줬는데요. 어린아이 옆에서 잠을 자야 낫는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자기의 정신적인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니스와 같은 침대에서 자고 싶다는 겁니다. 이걸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브로버그 부부는 어린 딸을 성인 남성과 같이 재우는 게 당연히 찜찜했지만 좀 친절한 사람이기도 하니까 로버트를 좀 돕고 싶다는 마음에서 허락을 해줍니다. 그만큼 신뢰가 쌓여있는 관계였다는 거죠. 이후 로버트는 정신과 치료를 핑계로 매주 제니스와 잤어요. 잠을 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되는 거죠. 횟수가 계속 늘어나요. 나중에는 일주일에 4번이나 제니스와 잠을 자야 했습니다. 로버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제니스에게 비타민이라면서 알약을 하나씩 챙겨 먹이기 시작했는데요. 당연히 비타민일 리가 없죠. 수면제였어요. 제니스가 처음 납치되던 1974년 10월 17일 이때 나이는 12살이었고 로버트는 40살이었습니다. 승마를 하러 간다면서 로버트는 이때도 출발 전 제니스에게 비타민이라면서 또 알약 하나를 챙겨 먹였죠. 제니스는 이 약을 먹고 잠이 듭니다. 그리고 눈을 떠봤는데 처음 보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손과 다리는 이미 다 묶여 있었고요. 제니스가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갑자기 어디서 이상한 기계음과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제니스에게 이 목소리가 지금 처한 상황을 알려주는데 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내용이 너무 이상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정체는 우주에서 온 외계인이고 제니스에게 알려줘야 할 게 있어서 잠시 납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밀 하나를 알려주는데 사실 제니스는 지구인과 외계인의 혼혈이며 지구를 구하기 위한 특별 임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임무라는 게 16살이 되기 전 자신들이 선택한 남성인 로버트 버치톨드와 아기를 갖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 이대로 하지 않으면 제니스의 아빠는 죽고 여동생이 제니스의 뒤를 이어 아기를 낳을 것이며 막내의 눈은 멀게 된다는 이런 협박도 했습니다.
자, 이건 뭐 판단력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슨 상황인지 다 인지되고 외계인이라는 뭐 이런 헛소리도 다 웃기게 들리죠. 하지만 12살인 아이에게는 이게 다르게 들린다는 거예요. 진지한 상황이고 심각하다는 거죠. 이 말을 믿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히려 범인은 아이의 성격이나 사고방식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니스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어둡고 좁은 방 침대에 묶여서 잠을 계속 자야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면 기계음과 외계인들의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들려왔어요. 세뇌 과정을 거친 거죠. 당연히 전부 로버트 버치톨드가 꾸민 일이었습니다. 제니스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정신을 잃게 하고 타고 온 자기 차를 강도에 당한 듯이 유리를 깨고 아이를 들고 도망쳤던 거예요. FBI의 추측이 맞았어요. 그리고 제니스를 미리 준비한 캠핑카에 옮깁니다. 여기서 팔다리를 침대에 묶은 거고요. 아이가 깨어나면 녹음한 기계음과 이상한 목소리가 담긴 테이프 반복해서 들려줬고 세뇌시켰어요. 몇 번이 반복되니까 어린 아이라서 이런 세뇌 과정이 더 빠르고 쉬울 수 있었을 거예요. 로버트의 계획대로 자기가 정말 이 외계인의 혼혈이고 지구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로버트와 아기를 가져야 한다고 믿게 됩니다. 로버트는 제니스에게 지구를 지키기 위해 이 임무대로 해야 된다면서 결국 성폭행을 했고 제니스를 데리고 멕시코에 가요. 목적지가 멕시코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멕시코가 12세 이상이면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나라거든요. 40살의 로버트 버치톨드는 정말로 멕시코에 가서 12살인 제니스와 결혼을 해요. 성폭행이 있었지만 병원에서 제니스는 강제적인 성폭행으로 보이는 외상이 없었다고 했었죠. 이유는 이게 로버트가 이 성폭행이 있었지만 삽입 과정이 아니고 이제 아이를 만지기만 하고 자기는 이제 손으로 혼자 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좀 이런 설명하기 짜증나네요. 아무리 멕시코에서 12세가 결혼할 수 있다 해도 미국은 16세 미만 아동과의 결혼이 불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버트는 지금 멕시코에서 결혼해서 잘 살지만 미국으로 돌아오는 즉시 체포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형에게 전화를 겁니다. 제니스 부모에게 합법적인 결혼이 가능하도록 허가증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일찍부터 이 로버트의 비정상적인 성향을 알고 있던 형은 동생이 사고 쳤다는 사실을 눈치챘고 제니스의 부모에게 딸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이 덕에 FBI는 멕시코에 숨어있던 로버트와 제니스를 금방 찾아낼 수 있었던 거죠. 로버트 버치톨드가 제니스와 결혼하기 위해 벌인 일들은 납치와 거짓말, 세뇌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큰일이 있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제니스를 얻기 위해 계획을 꾸며왔다는 겁니다. 로버트가 제니스를 납치하기 전에 먼저 한 일은요, 이 제니스의 부모, 브로버그 부부의 가정을 파탄내는 것이었어요. 납치 사건을 벌이기 2년 전인 1972년부터 이 부부에게 접근합니다. 그동안 왜 부부가 딸이 사라졌는데도 로버트를 신고하지 않고 기다렸는지가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알고 보니 제니스의 엄마인 메리앤과 8개월간 불륜 관계를 가져오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왜 딸의 실종을 신고하지 않는지를 이해할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심지어 제니스 아빠에게도 접근해요. 동성애 관계도 동시에 가져왔습니다. 부부와 삼각관계를 만들어 놨던 거예요. 제니스의 부모는 그 당시 서로 불륜 상대가 있다는 걸 몰랐고 같은 사람인지도 몰랐겠죠. 이 비밀이 약점으로 작용했던 겁니다. 로버트의 아내인 게일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멕시코에서 체포되자 브로버그 부부를 가장 먼저 찾아갔습니다. 내 남편과 불륜인 거 소문나기 싫으면 남편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협박한 거죠. 이 마을이 작아요. 그런데다가 이 브로버그 부부가 성가대를 할 정도로 독실한 신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잘못이 공개될까봐 걱정된 겁니다. 심지어 기독교에 다니는 아빠는 게이라는 소문이 날까봐. 고소를 취하한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고소가 취하됐으니 로버트의 범죄를 입증할 증언과 증인들이 사라진 셈이고, 그러자 로버트는 보석금과 플리바겐 제도를 이용해서 금방 출소할 수 있었던 거죠. 만약 그때 브로버그 부부가 딸을 더 생각해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면 로버트는 아동유괴죄로 최소 20년형을 선고받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니스가 2번이나 납치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요. 첫 번째 납치 이후에 제니스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세뇌된 상태였습니다. 지구를 지키기 위한 임무를 하루빨리 이뤄야 한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겉으로 볼 때는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된 거죠. 하지만 속으론 제2의 아빠라고 생각하는 로버트에게 성폭행 당하면서 아빠와 대화하는 것도 피할 정도의 충격을 받았는데요. 두 번째 납치는 제니스가 13살일 때 벌어졌죠. 출소한 지 2달도 되지 않은 로버트가 다시 브로버그 집에 찾아간 겁니다. 새벽에 방 창문으로 들어가서 제니스를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침대에 쪽지를 남깁니다. 아이가 스스로 가출한 것처럼 현장을 꾸민 거죠. 그리고 제니스를 데려간 곳이 그 캘리포니아의 카톨릭 기숙학교였던 거고요. 그 뒤에 브로버그 부부에게 전화했어요. 제니스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통화했는데 아이가 자신과 결혼하길 원하니까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아마 제니스가 다시는 집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아내인 게일과 이혼할 예정이고 제니스를 정말로 진지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다는 말까지 해요. 당당하게. 브로버그 부부는 그동안 자신들이 불륜으로 약점 잡혀서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런 말까지 들으니까 정신이 이제서야 든 겁니다. 2주 만에 FBI에 제니스 실종 신고를 했고 다시 한번 이렇게 딸을 찾을 수 있었어요. 로버트 버치톨드는 또 체포됐죠. 이때 제니스를 다시 가족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한 로버트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브로버그 부부에게 복수를 결심합니다. 교도소 동기 2사람에게 각각 한 달에 $1,000씩 주는 대가로 브로버그 부부가 운영하는 꽃집에 불을 지르라고 지시했어요. 제니스가 집에 돌아온 지 38일 만에 브로버그 부부의 꽃집은 화재로 사라집니다. 로버트 버치톨드는 1976년 8월에 13살인 제니스를 납치한 죄로 재판을 받았고 첫 사건을 포함한 2건의 1급 납치와 방화, CIA 요원 사칭, 서류 위조 등 6가지의 혐의로 기소됩니다. 자, 그럼 몇 년 형이 나올까요? 최종 형량이 없었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거예요. 이유가 심신미약 때문이었습니다. 변호사들이 로버트의 정신과 치료 기록을 가지고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이라 이거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판사가 무죄 선고하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라고 명령했어요. 이렇게 해서 로버트 버치톨드는 1977년 6월에 정신병원으로 입원됐고 6개월도 되지 않아서 퇴원합니다. 자유가 됐어요. 제니스는 오랫동안 로버트의 거짓말에 세뇌되어 있었습니다. 외계인과 지구를 지키는 임무가 로버트의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 16번째 생일 다음 날인 1978년 7월 31일이었는데요. 분명 그 외계인은 16살이 되기 전 로버트와 아기를 가져야만 가족들이 살 수 있다고 헛소리를 해댔었죠. 그런데 생일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가족들이 너무 건강했거든요. 제니스는 이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첫 번째 납치로부터 4년이 지나자 처음으로 부모에게 외계인과 임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됐어요. 제니스는 그날 2시간에 걸쳐 그동안 혼자 숨겨오던 외계인과 임무, 로버트 버치톨드와 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로버트는 어리고 순진한 제니스를 거짓말로 속여서 세뇌시켰고 200번 이상의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질렀어요. 문제는 이래놓고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제니스가 16살이 되자 로버트는 더 이상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제니스의 키가 자라면서 체격이 발달하니까 어른 티가 나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끌리지 않았던 거예요. 성인이 된 제니스는 연기 공부를 하고 배우가 됩니다.
비중 있는 역할을 맡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간간히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고요. 자기가 어릴 적 가족의 친구였던 로버트로부터 당했던 납치와 세뇌, 성폭행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여러 여성 인권 관련 행사에 참석하고 연설도 하고 이렇게 지냅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25년이 지난 2003년에는 제니스의 엄마입니다. 이 사람이. 엄마가 딸과 로버트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해요. 제목이 잃어버린 동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책이 나오자 그동안 숨어 살던 로버트 버치톨드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계속해서 그때부터 제니스를 따라다니며 괴롭힙니다. 직접 언론사와 인터뷰까지 하면서 그 당시 제니스는 자발적으로 자기를 따라다녔고 책에 쓰인 내용들은 판매를 위한 자극적인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하는 수 없이 제니스는 다시 로버트와 법정 싸움을 해야 됐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제니스는 그때 어린 나이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법원에 나타난 로버트를 보자마자 막 겁에 질려서 떨었다 그래요. 다행히 2004년 3월 25일에 재판에서 로버트 버치톨드는 스토킹에 대한 유죄가 인정됩니다. 평생 제니스에게 접근을 금지하는 판결이 나오는데요. 그러자 화가 난 로버트는 법원을 나가는 제니스를 공격했고 이 과정에서 제니스를 보호하던 사람들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경찰이 출동할 정도였어요. 이때 로버트가 총을 소지하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총기 사고까지 난 건 아니지만 이 사건으로 로버트는 폭행과 총기 소지 등 중죄 3건과 2건의 경범죄로 기소되면서 유죄를 받았고 결국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날 로버트는 다량의 심장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렇게 해서 로버트 버치톨드의 제니스 브로버그 납치 사건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30년이나 지나서야 완전히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가 이 사건의 내막이에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더 남아있어요. 자, 이번 이야기는 소아기호증을 가진 위험한 이웃 로버트 버치톨드의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사건이 갈수록 놀라움의 영속이고 어이가 없을 정도의 황당한 부분들도 있고요. 범인이 굉장히 끈질겼어요. 이런 짓을 해놓고 무죄를 받는다는 건 사실 로버트 입장에서 일생일대의 행운이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무죄를 받았으면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남들 앞에서는 당당한 척해도 속으로는 아찔했을 거예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렇다면은 보통 이런 경험 하면은 조용히 숨어 살거나 적어도 피해자에게 접근할 생각은 안 할 텐데요. 그런데 나중에 스토킹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 누군가를 스토킹하는 사람들은요, 쉽게 멈추지 않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당사자에게 알 수 없는 화가 나 있는 것 같고요. 웬만해선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다 따라줘도 멈추지 않아요. 계속 뭔가를 더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려면 이제 법의 보호밖에 없는 거죠. 제니스가 어릴 때 자신과 비슷한 사건을 겪은 피해자 6명을 만난 적이 있어요. 서로 이제 겪은 이야기 공유하고 털어놓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모두 한 사람에 의해 같은 사건을 겪었고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누구냐 범인이? 이 사람이에요. 로버트 버치톨드였던 겁니다. 만약 로버트가 제니스 납치 사건 때 벌을 제대로 받았다면 이 6명의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았었겠죠. 자, 이 사건도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2019년 1월에 나왔어요. 위험한 이웃이라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입니다. 제니스와 가족들이 실제로 출연해요. 그 당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당사자들의 이야기니까 이번 영상을 보시고 관심이 가시면은 위험한 이웃을 보는 게 사건 이해하는데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시작에서 소개한 책 이야기 조금 더 할 건데요. 롤리타는 소설 주인공 이름이지만
이 책의 파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하나의 현상이 생겨났거든요. 이 책이 나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소설에 등장하는 그 험버트처럼 어린아이에게 성욕을 느끼는 소아기호증 환자들을 롤리타 컴플렉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현상에 롤리타의 작가인 블라디미르 니보코프가 굉장히 불쾌한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개하기 싫은 부분인데 해야죠. 이거는 그 당시에 로버트가 제니스에게 보낸 편지예요. 굉장히 구구절절한 연애 편지 내용입니다. 이거는 언론에 공개된 일부 내용이고요. 이 편지를 쓸 당시 로버트의 나이 41살, 제니스 13살이었습니다. 이제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이런 문장을 굉장히 읽기 힘들어 하는데, 자, 안녕 내 사랑. 41살이 13살한테 안녕 내 사랑. 오늘 아침도 역시 일어나자마자 너의 생각을 했어. 널 더 사랑한단다. 나를 위해 사랑은 어디에? 라는 노래를 불렀던 밤도 생각이 나. 나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너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줘. 사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갈라놓고 망치려 할 거야. 나는 내 삶의 모든 순간 동안 널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 모든 건 너에게 달려있어. 용감해지렴. 나는 늘 너의 곁에 있을 거야. Forever B. 여기서 B는 로버트의 애칭이에요. 그 밥의 B입니다. 지 스스로를 애칭으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우는 이런 거 읽기 힘들어. 이렇게 하면 듣기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좀 피터팬 컴플렉스라고 할까요? 성인이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여자애를 좋아하는 자기 또래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신이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하죠. 제니스는 로버트가 자신을 필요로 하고 항상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어린 마음에 자신도 로버트를 사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믿게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어린아이에게 지속적으로 세뇌해서 생긴 현상이라는 거죠. 결국 정신적으로 학대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버트가 제니스를요 자신만의 롤리타로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었는지 평소에 제니스를 돌리라는 별명으로 불렀거든요. 돌리는 영어 이름인 돌로레스를 줄여서 부르는 애칭입니다. 그런데 이 돌로레스는요, 영화 롤리타의 여주인공 이름이기도 하다는 거죠. 롤리타가 영화로 개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 장면 중 하나인데 영화 포스터로도 쓰인 유명한 장면이거든요. 명장면으로 꼽혀요. 맨 처음에 말한 대로 롤리타는 내용 자체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가해자의 변명인 내용인 겁니다. 범인의 일방적인 망상이고 착각이에요. 현실적으로 무슨 초등학생이 풀밭에서 이러고 누워가지고 책을 봐요. 다 범인 시각에서 상상하는 망상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요.